네, 안녕하세요.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토래 정선영입니다. 대한민국의 30대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을 모시고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또 해결 방안이 혹시 없는가 한번 그걸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 직장인이고요. 정선용 작가님 아들아 돈 공부해야 된다의 팬이기도 합니다. 아유, 잘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뭐가 궁금하셔서 오신 일단은 거예요? 주택 관련해서 예. 현재 저는 30대고 월세 생활하고 있는데 예. 뭐 작가님 책에서도 봤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가 이 지금 월급들을 모으고 해서 예. 서울에서 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음. 이거 좀 막연하긴 하죠. 예. 네. 돈을 모아서 집을 산다는 걸 갖다가 생각하면 이게 개인의 재무 전략이잖아요. 네. 그 개인의 재무 전략은 5단계를 구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버는 소득. 네. 소득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소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면 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생활하다 보면 소비. 그러니까 돈을 쓰는 지출이 있을 수가 있고 네. 돈을 쓰는 지출이 있고 그다음에 벌고 쓰고 이걸 갖다 남겨지는 것들을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네. 쌓는 저축이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돈을 갖다가 모으면 종잣돈이 모여질 건데 이 종잣돈에다가 이 종잣돈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갖다 남의 돈을 갖다 빌려와야 돼요. 그래서 돈을 빌리는 네. 대출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남의 돈까지 빌려가지고 다 완료가 되면 그 다음에 뭐냐면 돈을 불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런 5단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 사실은 투자까지 집을 갖는다는 건 투자예요. 대한민국에서 집을 갖는다는 건 투자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네. 집을 갖는 투자까지 하기까지 이 5단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또 구별한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 자산의 형성 과정을 얘기할 때 보통 소득과 지출과 저축은 자산의 형성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을 만들어가는 과정. 네. 그리고 자산을 이 만들어진 걸 갖다 운영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산 운영 과정. 네. 이건 뭐냐면 대출과 투자예요. 그거는 자산을 갖다가 운영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의 과정까지 해서 구별해서 이 5개의 과정들에 대한 각 단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예요. 특히 20대, 30대는 그 이해부터 첫 번째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네. 뭐부터 하냐면 투자부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단계를 다 앞단계를 뛰어넘고. 다 뛰어넘고 투자부터 생각해요. 그래서 영끌이니 해가지고 네. 레버리지를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 과정은 충실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성공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앞의 과정, 소득, 지출, 저축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하는 걸 우선으로 해야 돼요. 네. 소득을 보통 30대 평균적으로 본다면 연봉으로 하면 한 4천 정도 받을 거예요. 4천, 평균적으로. 예, 평균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네네. 3천만 원 받는다는 얘기는 얼마냐면 월 한 330만 원 정도? 월 한 330만 원 정도, 이 정도, 350만 원 정도, 이 정도를 보통 받아요. 평균적으로. 네. 그래서, 그러면 350만 원 가지고 이 350만 원 중에 어떻게 지출할 건가? 지출 항목을 딱 나눠줘야 돼요. 저축마저도 지출이라고,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니까. 은행으로 돈 나니까. 그러니까 저축, 그 다음에 연금, 이건 다 저축성이겠네요. 이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정비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뭐 보험이니 뭐니. 그렇죠.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변동비가 있어요. 갑자기 네. 뭐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변동비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네.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으로 갑자기 뭐 누가 돌아가신다든가 아니면 누가 결혼한다든가 친구가 결혼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나갈 수 있는 돈들. 네. 그래서 이 항목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지출에 대한 것들을 구별을 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별점이 혹시 가지고 계셨는가 그거 한번 돌이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것들은 얼마인가 스스로 알고 있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서 어떠한 지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정확하게 그 지출 구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짜주고요. 이렇게 놓고 나면 자 이제 내가 얼마를 저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금액이 나올 거예요. 네. 근데 금액을 나오면 지금 내가 그냥 대충 얘기했을 때 왜
33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네. 저는 무조건 절반 이상은 한 150 이상은 150 이상은 무조건 저축해야 진짜 된다고. 그냥 어려운 거야. 어려워. 강제 저축을 해야 돼요. 근데 서울에 월세 살고 하면서 네. 월 150 남기기가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월세는 네. 저는 월세가 주거 비용으로 해서 자기 소득을 갖다가 갉아먹는 것들은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세를 빨리 전세로 최소한 전세 반전세라도 해서 기본적인 소득 중에 주거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걸 갖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첫 번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더 남자인 경우에는 결혼하면 돼요. 아, 결혼하면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합해지는 것들이 네네. 비용 구조가 절반이다라는 거 줄어드는 효과를 내요. 어차피 집 하나에서 사는 거 둘이 그렇죠. 같이 산다고 해서 네네. 주거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결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또 집이 필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건 얘기잖아요. 어차피 지금 월세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네네. 결혼하실 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 월세를 내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월세 내는 것들을 갖다가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전세로 들어가야 된다. 전세로 들어가서 전세자금 대출해서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주거 비용을 갖다 최소한 줄여서 갈 수 있게 구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라고 저는 네. 많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기본적인 생활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냐면 그치 남자보다 여자가 경제생활 감각은 훨씬 뛰어나요.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인류 역사로 네. 남자들이 실질적으로 돈 관리를 하고 했던 거는 요 근래 와가지고 한 5천 년 정도 역사 내밖에 없고요. 그 전까지는 남자들은 뭐 했냐면 초원 다니면서 창 던지고 네네. 뛰어다니고 그런 역할밖에 안 했잖아요. 네. 나머지 살림은 누가 다 했어요. 여성분들이 여자분들이 그 출산과 살림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아. 감각들은 타고나게 가지고 있어요, 여자들이. 네네.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에 다 거의 막 카드 가지고 돌려막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혼한 이후에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저처럼 바뀌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이전까지는 제가 29살에 결혼했는데 그 이전까지는 카드 4개 가지고서 그냥 월급 있는 거 다 쓰고 네. 그렇게 하는 스타일로 했다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와이프가 네. 그 생활에 대한 것들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돈이 벌려지기 시작해서 그 결혼할 때 저 2,500만 원이에요. 그것도 2,500만 원만 가지고 저기 고덕동에 있는 반지하에서 시작했어요. 그때 전세로 시작하셨던 거죠? 전세죠. 반지하. 내 집이 없이도 네. 결혼을 하신 거고 네. 전세로 시작하시고 그렇죠. 돈을 모으셔서 부동산. 네, 우리 말로 불알 두 쪽만 가지고 딱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동산을 네. 고민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일 수도 있겠네요. 결혼도 안 했고 아니요. 소득 수준도. 그만큼 나보다 나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제감각을 가진 거죠. 나보다 나은 경제감각을 가진 거죠. 다만 돌이켜 보면. 네, 다만 시대가 네네. 우리 때는 그 근로소득이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근로소득이 그러니까 그 우리 경제 성장률이 네. 10% 이상 넘어가는 시기에는 일자리도 많고 임금도 계속 올라가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 성장률이 1%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 그만큼 올라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 비해서 임금 상승은 안 되는 반면에 물가 상승률이니 아니면 자산 가치 상승은 더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불행한 거고요. 근데 시대가. 저에 비해서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 감각을 키우기 위한 이런 공부들을 해나가잖아요. 네네. 이거는 좋은 장점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현재 상황은 여기 같은 젊은이들한테 좀 불확실한 상황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와중에도 경제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서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 기본적인 경제에 대한 감각들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난 충분히
극복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집을 사고 싶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결혼 부분에 대한 것도 심각하게 네. 한번 생각해보고 네. 뭐 그 이전까지는 뭘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과 네. 지출과 저출에 대한 것들을 네. 집사람하고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네. 통제해서 자산의 형성기를 네. 기본 틀들 갖다가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이걸 만들어주고 나서 저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종잣돈을 얼마까지 모을 건가 종잣돈의 목표를 세워줘야 돼요. 정하고. 네. 그래서 그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결혼하면서 1997년도에 결혼하는데 10년에 2억을 모으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씩 저축하면 되냐면 올해 한 200만 원 수준, 200만 원 수준을 갖다 저축하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부도난 회사 다녀서 월급도 100만 원이 안 나온다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부터라도 조금씩 저축해서 결국은 제가 월급 올라가면서 가능했지만 200만 원씩 해서 2007년도에 2억을 모았어요, 사실. 목표를 정한 걸 달성하시는 네. 거네요.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을 한 거예요. 목표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목표를 놓고 이 목표를 갖다가 월 단위로 세분화 작업을 해서 매월 강제저축을 그렇게 해나가는 방식으로 하면은 네네. 저축까지 가능해요. 근데 이게 저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지금 시대에, 그 네. 당시에는 10년에 2억 모으시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셨잖아요. 그럼 제가 아까 결혼을 했다 가정하고 이제 목표를 설정할 건데 지금 제가 뭐 서울에서 살고 싶고 그런 현실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가 될지가 좀 그리고 또 그 목표가 너무 막연한 시대가 된 게 아닌가? 나는 보통 그 집과 소득과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하냐면요. 연봉 수준과 집 가격하고 그러면 집이 연봉 수준에 보통 집값 대비 연봉 수준을 갖다가 보통 산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면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그러면 최소한 연봉이 1억 이상이 돼야 돼요. 2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이 자본주의 사회의 공식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3천만 원이다. 네. 3천만 원이다. 3천만 원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우선 목표를 뭘로 세워야 돼요? 3억짜리 집을 사겠다. 그럼 3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는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까지 하면 뭐든 한 60%는 나오니까 그래서 한 1억 정도를 1억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전처럼 나처럼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지금은 이런 재테크를 배워서 집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는 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모아서 3억짜리 집을 산다고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이걸 또 기본으로 해서 5억짜리 집을 사고 5억짜리 집을 사고 이런 걸 갖다가 7억짜리 집을 사고 10억짜리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집을 사는 과정들을 해나가는 걸 하면 돼요. 이게 투자예요. 돈 모아서 부동산 매일 사야 되는 거죠. 매일. 그러니까 우선은 말하면 1억을 모으는 게 가장 첫 번째 우선이겠죠. 1억을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최소한 3억짜리 집을 사는 거. 지방에 내려가면 지금 수도권에서 좀 떨어지긴 하지만 3억짜리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계속 쌓아져 가서 그래서 집으로 집을 계속 사서 그래서 저 지방에서부터 수도권에서 좀 멀리서부터 수도권 가까이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서 강남까지 그걸 과정을 갖다가 뭐 20년, 30년 우리로 놓고 보면은 1997년도에서 2001년이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50억까지 올라가는데 24년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4년 정도, 25년 정도 한다 그러면 사실은 돈이라는 게 어떻게 모여지냐면 이렇게 올라가요. 기하급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일정 금액만 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산이 확 형성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놓고 보면은 우리 집이 2017년까지는 1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 5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10억 했던 게 50억까지 3배가 점프한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면 2017년부터 5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J커브라고 하나요? J커브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세에서 무주택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돈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네. 얘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네, 목표. 그래서 맞아. 아까 말한 그 5단계 중에서 자산 형성 단계 이 부분을 갖다가 충실하게 이야기해 가면은 그래서 25년만 투자하겠다 생각한다 그러면 최소한 나 정도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네. 뭐 목표를 나를 정해. 보면 알잖아요. 나 2,500만 원 가지고 50억이 든 거잖아요. 네. 물론 시대가 좋기도 했지만 아, 앞으로 미래의 시대에 그런 시대가 안 올 거라고, 그런 운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와요. 시대는 늘 다 흐름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네. 보통 10년 주기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값이 10년마다 계속 오르고 하는 걸 반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집값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 상향한 시기에 어느 순간에 툭 점프하고 또 점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시기를 갖다가 나중에 25년 내에 최소한 3번은 올 거예요. 그걸 잘 잡을 수 있게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기본적인 종잣돈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랩을 이용한 네. 대출에 대한 네.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되니까 그러니까 LTV니 네. 뭐 DTI니 네. 뭐 DSR이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기본적으로 돈을 갖다 어떻게 빌리고 대출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 시스템 대출 시스템에 대한 것들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들을 해야 네. 돼요. 그래야지 재테크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좀 막연하게 네. 여쭤봤잖아요. 좀 네. 실제로 막연했고 네. 부동산 필요한 건 네. 막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네. 얘기를 이 시간에 들으니까 네. 뭔가 청사진이 그려지고 네.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미래가 있던 것 같아서 네. 저한테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돈과 경제 그리고 문화를 쉽게 아주 쉽게 풀어주는 정스토리의 정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